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근데 거대한 충격이 뭐예요? 거대한 충격. 여러 가지 충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보건 충격, 코로나였고 전쟁도 있었고 미중 분쟁이라는 요소도 사실은 일상적인 세상에서는 경제 활동에서는 사실 세계는 평평하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린 자유무역하고 국제화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삐걱대는 환경을 통칭해서 거대한 충격이라고 했고 그 시작은 코로나였으나 결코 코로나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변화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그렇죠. 예. 저는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 그래서 생물학이나 지구 뭐 지질학 이런 책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출판사에서 정해준 제목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네. 네. 받고 나서는 이것은 대가의 책의 제목이어야 하는데 나 같은 신인 작가의 책의 제목으로는 너무 무겁다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 근데 꽤 괜찮은 제 책을 잘 설명해주는 제목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딥 임팩트 이런 거 아니고. 네, 뭐 애프터 쇼크 뭐 이런 큰 책 같잖아요.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 서영민 작가. 네, 지금 KBS 기자. KBS 기자인 서영민 기자. 경제 쪽 출입 오래 하셨죠? 네, 지금 뭐 제가 주로 출입한 것들은 거시경제, 금융이나 뭐 기획재정부 이런 곳이었고 지금은 업계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 분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저는 늘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방송 출연은 아시잖아요. 방송은 7문장에서 10문장 사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 네. 그런데 이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방송사 기자들도 텍스트 기사를 쓰게 됐어요. 온라인에 출판되는 그 기사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네 기사가 이해하기가 쉽다. 굉장히 복잡한 개념인데 이해하기 쉽고 좀 다양한 개념들을 풀어서 붙여서 흐름 속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된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굉장히 복잡한 숫자만 볼 때는 모르겠던 것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더 용기를 얻고 더 열심히 더 많이 쓰고 읽고 보고 그러면서 또 쓰고 하게 되는 선순환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탁월한 분석 기사, 깊이 있으면서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기사, 노력과 실력이 돋보인다, 몰입해서 읽었다라고 본인이 본인 책에 라고 이제 온라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썼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기가 직접 쓰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제가 댓글들을 중에 굉장히 내 책을 잘 설명해 주겠다 싶은 칭찬들을 골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영민 기자와 오늘 함께 할 텐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뭐 이걸 좀 여쭤보기 전에 그 전쟁을 취재하러 간 경험도 좀 앞에 서문에 썼더라고요. 제가 이번 책을 시작할 때 어떻게 좀 책을 서문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제 개인 경험에서 우러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트리폴리에 제가 갔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리비아. 네, 리비아 그 아랍의 봄 당시에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축출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축출되다가 마지막에 자기 고향 시르테라는 곳에서 그 하수구에서 비참한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때 그 직전에 한두 달 전에 제가 트리폴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 정부군 당시에 그 카다피 군이 축출되어 가던 상황, 반군 나토군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서서히 트리폴리를 점령해 가던 상황이었는데 여튼 전쟁이어서 계속 전투는 있었어요. 그리고 외신 기자들이 머무는 호텔에 그 정부군 이제 잔당들이 공격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총을 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휴대전화를 들고 또 노트북도 들고 뛰다가 노트북을 떨어뜨려서 고장이 나서 한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쓴 기억도 있는데 제가 그때 기억은 굉장히 무섭다. 전쟁은 무섭다. 진짜 내가 자고 있는 호텔에 막 누가 총을 쏘고 있으면. 근데 겪지 않으면 모른다. 나는 이 무서움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구나. 제가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총을 쏠 때는 다 계획된 사격이고 준비된 사격이고 그 어떤 긴장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상황은 누가 쏜 총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밖으로 취재를 나가면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거든요. 회사에서 4개 지급했습니다. 4명이 갔거든요. 근데 그 방탄조끼가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그 방탄조끼를 하나만 갖고 가자. 방송이니까
온마이크는 잡아야 하니 어. 온마이크 잡을 때 보여주기만 하나 하면 된다. 정도는 필요한데 네. 이거 너무 무겁다. 우리 집만 해도 이만큼 많은데 어떻게 갖고 가냐. 어. 그래서 하나만 갖고 갔다가 제 걸 안 가지고 갔거든요. 와.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어. 스나이퍼가 건물 옥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옥상에 스나이퍼가 있다는 말은 우리를 쏠 수도 있다는 얘기냐. 그렇죠.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계속 이렇게 두리번대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위를 보면서. 그 순간의 공포감이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남았는데 근데 엄청 공포가- 후회했겠네요. 네. 이게 어떻게 제가 그때 저희 와이프 뱃속에 애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생각을 그쵸. 했었는데 근데 사실 저한테는 그게 전쟁이라는 것이 한 개인으로서의 두려움이었는데 네. 그 전쟁이 굉장한 두려움을 준 전 세계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을 제일 먼저 알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우리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을 만든 사람 중에는 딱 한 사람을 꼽는다면 이 사람의 두려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제가 이 얘기를 이 책에 넣어놨어요. 푸틴입니다. 푸틴? 네, 푸틴이 처음에는 지금의 푸틴이 아닙니다. 서방하고 협력하고 싶어 했고 네. 독일에 가서 이제 더 이상 냉전은 없고 우리 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 나는 러시아는 이제 나토에 가입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선의로만은 러시아가 서유럽에 결속될 수 없고 왠지 서유럽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고 특히나 카다피가 축출될 때 사실은 카다피도 서유럽과 협력했던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 대우건설이 거기에 대수로 공사를 했죠. 네. 그것도 역시 서구와의 그 협력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사업을 따낸 건데 근데 그렇게 서구와 협력도 했고 핵도 포기했어요. 네. 네, 그 리비아 리비아가. 선언, 리비아식의 그 핵포기, 그 김정은한테 받으라고 계속 말했지만 받지 않았던 그 트럼프 당시에 그렇게 네. 제안을 했었던. 이유는 카다피의 최후가 어땠냐는 겁니다. 국내에서 아랍의 봄 때 식량난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서구가 그렇게 협력을 하다가 돌아서서 완전히 카다피를 모른 척하고 반군을 지원하거든요. 나토군이 사실상 반군의 집권을 지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푸틴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푸틴을 연구한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에 받았던 충격이 나옵니다. 특히 그 카다피가 주검으로 발견됐을 때 그 서방 사회는 아무리 나랑 협력할 것 같아도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나의 국민들이 나를 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급변 사태가 있으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의 생존은 내가 도모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침공과 그 다양한 종류의 간섭 이런 것으로 드러났었는데 크림반도를 그 무혈 입성했죠. 네. 2014년에 그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리비아 이후에. 그 뒤에 크림반도를 무혈 입성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걸 본 푸틴이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까지 나서면서 사실은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2020년에 시작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를 볼 때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그렇죠.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전 세계 중앙은행자들이 일시적입니다. 계속 말했죠. 그 말을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저희가 비웃지 않습니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예측하지 못했고 이 인플레이션이 어떤 인플레이션인지 몰랐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비판하기는 좋으나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금리 전망이 1년 내내 수정이 되죠. 처음에는 한두 번 올리면 될 정도의 금리 수준일 것이다 했다가 나중에 10번, 20번 가까이 올려야 그 20번이라는 건 25bp씩 20번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이미 5%니까 다양한 상황을 봤을 때 가장 기여한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의 두려움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이 얘기까지 오는 것이죠. 저의 두려움에서. 푸틴의 두려움. 그러니까 사실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축출되고 카다피가 죽는 모습을 본 네. 푸틴 또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세계 독재자들이 네. 반면 교사로 삼은 거죠. 저렇게 모든 걸 내주고 핵도 포기하고 협력하다가 오리알되는구나. 그렇습니다. 푸틴의 경우에는 이 푸틴의 충격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푸틴이 정말 큰 에너지 대국의 권위주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전쟁 이전만 해도 독일하고 그 노르트 스트림
원, 투 관을 통해서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유럽은 LNG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에서 내륙으로 가져오면 다 되니까. 가져오면 되는데. 네. 이걸 포기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훨씬 더 싼 가스를 쓸 수 있었고 노르트 스트림 2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시점에 개통을 하려고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개통조차 못하고 지금 완전히 없던 프로젝트가 돼버렸죠.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친환경 전환을 하는데 러시아의 천연가스라는 중간 과정이 다 전제가 돼 있었고 그게 없다면 유럽의 친환경은 전환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에너지 가격이라는 것이 가스 가격, 원유 가격이 주로 급등했지만 러시아는 자원 부국입니다. 에너지가 뭐 가스와 그 원유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알루미늄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이름 들어보면 다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금속들 그리고 히토류 일부까지도 다 러시아는 생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급속히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얼마 못 갈 것이고 우크라이나를 금방 금방 점령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전망도 틀렸고 그리고 러시아가 만약에 서방이 제재를 한다면 못 버틸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네. 루블화 가치는 처음에 조금 나빠지는 것 같더니 계속해서 좋아졌습니다. 네. 자원을 가진 큰 나라라는 것이 그런 종류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러시아가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장기적인 상황이 됐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현 단계까지에서 기여도는 푸틴의 두려움이 가장 컸다.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책에 담아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시작했고 다만 두려움은 저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2020년에 시작된 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그 전 세기에 없었던 인플레이션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저는 경제 이야기지만 다양한 종류의 방금 말씀드렸던 푸틴의 두려움이라는 건 분명히 비경제적 이야기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현상도 역시 보건사회적인 문제가 경제에 전이하는 외부 효과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잠잠해질 거라고 전 세계 모든 경제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나요,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세계,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세계화가 진행되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값싼 물건을 대량으로 제조해 주던 시대가 저문다면 왜 저무는가? 미국의 두려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미국의 두려움만 있는 건 아니고 중국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미국의 두려움과 중국의 두려움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두려움은 당연히 중국이 우리를 앞서 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패권. 그렇죠. 사실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은 네. 그 이번 사태가 미중 분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뭐 떠오르는 해고 미국은 가라앉는 해야. 왜냐하면 나는 경제든 강대국의 흥망성쇠든 빚과 생산성 향상의 함수로 바라보는데 생산성 향상이라는 함수로 봤을 때 제조업에 있어서는 중국의 강력한 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드라이버가 되어가고 있어. 그리고 빚의 힘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이 그리는 이 직선, 우상향하는 직선이 있다면 빚은 그 우상향하는 직선이 더 가파른 기울기로 높아질 수 있게 해주죠. 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전 세계가 돈을 빌려줍니다. 중국에 투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은 자기 잠재 성장률, 생산성 향상이 가지고 있는 그 속도 이상의 속도로 한때 빨라질 수 있죠. 지금이 그 국면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긴 한데 중국은 이렇게 생산성 향상이 급속히 그 빚의 증폭과 함께 국력을 키워가는 국면에 있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은 빚, 정부의 재정 적자, 그리고 너무 많은 대외 채무 그런 것들이 쌍둥이 적자가 중복되고 있는 와중에 내부적으로는 국가가 좀 불평등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결속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만 봐도 이게 한 나라에서 대권을 두고 싸우는 건지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가치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불평등을 극심하게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평등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하게 하고
그 1% 부자들은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결속까지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쌍둥이 적자에 그 시달리고 있고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굉장히 그 불평등으로 인해서 체제 단속이 안 되는 상태. 이 상태라고 레이 달리오는 봤어요. 반면 중국은 여튼 어떻게든 공산당이라는 권위주의 국가 체제가 내부적인 체제를 강제력에 의해서든 아니면 감시에 의해서든 아니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줘서든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대내적으로 큰 불안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이런 상황은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의 하강 언제가 그 정확한 교체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인 흐름은 중국의 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 상황이니 미국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떠오르는 중국을 본 미국이 바로 그 패권 아래에서 좀 두려움을 가졌었던 거고. 네. 중국의 두려움은 그러면 그 체제 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 체제는 예. 독재자의 체제입니다. 이 독재자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전권을 휘두를 것 같지만 중국처럼 큰 나라의 독재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인민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인민에게 내가 독재를 하는 것이 이게 뭔가 민주주의 체제에 비해서 열등한 체제여서 내가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갈 때는 이런 종류의 그 권력의 집중이 필요해. 우리가 따라가는 동안에는 미국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좀 더 단결하고 효율성이 높은 제도를 가져야 해라는 설득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중국의 인민은 14억입니다. 그 사람들을 강압으로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했죠. 지난 40년 동안 고속 성장을 유지하면서 정말 빈국이었던 중국이 지금은 뭐 G2라고 부르는 나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성공의 역사를 살아왔는데 근데 이 성공의 역사의 마지막 국면은 어디가 될 것이냐? 여기에 중국 지도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능가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과 대등하게 겨룰 것이냐 이 차원이 아니고 혹시 우리 체제를 누군가 흔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일본이 쫓아왔을 때 미국이 일본을 반도체 협정이나 플라자 합의 같은 것으로 무릎을 꿇렸죠. 찍어 누른 것처럼. 네. 패권을 가진 국가가 패권을 쉽게 내놓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영국과 미국 사이의 패권 교체 이 정도만 굉장히 순조롭게 일어났는데 그 경우에는 영국이 보기에 너무나 영국은 작은 나라, 근데 미국은 거대한 생산성을 가진 나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새로운 자본주의 세계를 연 나라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빚도 너무 많이 지기도 했고, 근데 중국의 경우는 보면 체제가 다릅니다. 자유를 중시하고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이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는 달라서 서구가 중국의 패권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그래서 순조로운 패권의 교체가 일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그 그레이엄 앨리슨이 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투퀴디데스 함정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데 관리하는 방법은 중국이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관리의 방법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떠오르는 것을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중국의 주변 국가들을 동맹으로 아니면은 결사체 IPEF 같은 조직으로 둘러싸려고 하고 있고 쿼드도 있고 오커스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을 둘러싸려고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중국에게는 무엇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두려움으로 읽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G2 국가의 패권, G1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미국의 두려움이고 맞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봤을 때는 G2의 패권을 조금 더 찍어 누르려고 하면서 이 공산주의, 특히 사회주의 체제 자체를 미국이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우리나라를 쪼개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중국을 쪼개놓으려는. 그러니까 뭐 소수민족 문제가 됐든 뭐 대만이 됐든. 인권 문제가 됐든.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 체제를 위협한다면 우린 체제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의 차원에서 과몰입하게 되는 상황. 과몰입. 이게 지금 중국이 가는 길이 현명한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좀 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이 단속도 하지만 중국도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태양광이든 뭐 배터리든 다 정부가 보조금 줘가면서 시장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해외로 덤핑해서 떠넘기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냐? 그리고 전랑 외교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게 했던 사드 보복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에게 하고 있는 지금 조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행위들이냐? 아니죠.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국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들이 지금부터 만들어 나갈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냐? 미국이 이제 싼 걸 안 삽니다. 태양광은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중국산이 전 세계 80%, 90%를 점유하고 있고 가격은 비중국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 네, 네.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 오케이. 그런데 미국이 그거 안 삽니다. 그리고 중국산이 아시아산으로 둔갑해서 오는 것도 단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원산지 네. 뭔가 우회하는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러느냐?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IRA 자체가 중국 공급망에서 분리하겠다는 선언이고 그걸 위해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싼 게 중국산인데 그걸 벗어나겠다는 말은 가능할지도 물음표가 붙긴 하지만 가능하다 해도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인플레를 불러온다. 네, 인플레를 불러오는 겁니다. 뭐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에 짓겠다는 건데 그 삼성전자가 한국에 짓는 공장은 미국에 짓는 공장에 비해 공장 건설비, 인건비, 유지 관리비, 기타 제조비 측면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 짓는 게 훨씬 유리해요. 많이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 짓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은 올라갑니다. TSMC도 미국에 짓죠. 그렇죠. TSMC의 시설은 점점 대만을 벗어나기를 전 세계가 원하고 있으니까 TSMC의 비용도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다 인플레이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만드는 미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거 계속 정부 재정 적자고 이거 국채 발행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지금 세계 그 미국 국채 장기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세계가 일단 수요 자체가 없는 점점 사라질, 왜냐하면 중국이 안 사줄 것이고 일본도 금리가 올라간다면 일본 국내 채권을 수요가 필요하다면 미국 국채를 적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수요는 줄어드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니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게 뭘까? 장기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수 있고 금리도 계속 고금리 상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인플레이션을 2020년 시작된 인플레이션을 가장 강하게 끌어올렸던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서는 미국의 정책 그리고 중국의 정책, 중국도 지금 미국과는 다른 종류의 기술 자급 자족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끝없이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비싸더라도 자국산을 살 거예요. 중국은 늘 그래왔죠. 우리나라 배터리도 중국에 못 들어가게 보조금을 안 주고 막았고 그런 식으로 해온 나라와 미국이 똑같이 지금 그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자유시장의 천병이었고 경제학 자체가 미국의 학문입니다. 네. 미국만을 위한 미국의 가장 핵심 사조가 되거든요. 어쩌면 뭐 민주주의보다도 미국 하면 경제적 자유주의가 강한 나라고 그것이 미국을 만들어 온 것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주의 안 합니다. 시장 개방 안 합니다. IPEF 같은 것도 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미국 시장을 조금 더 열어주는 건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미국 시장 열어주면 선거에서 트럼프한테 지거든요.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세계화 때문이고 세계화 때문에 직업을 잃어서이기 때문인데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세계 시장을 열어줄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국에서 팔 것은 자국에서 특히 고부가 가치일수록 자국에서 생산하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는 점점 더 쪼개지고 그 방향을 지금 EU도 같이 가고 있죠. EU가 지금 EU판 IRA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게 보조금을 주고 있고 TSMC도 주고 있고 일본도 주고 있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자국산을 사게 만드는 인센티브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점점 더 공급망이 쪼개지게 만들고 쪼개진다는 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떠나서 미국의 행동의 방향은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방향.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정책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걸 따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물가가 이제 전쟁의 충격도 꽤 적어졌고 코로나의 충격도 이제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뉴노멀로 예전에 저물가, 저금리 그 상황으로 저실업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이 다양한 두려움들을 다 합해서 하나의 2020년 이후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을 묘사한 이 책에서 묘사한 내용이 대략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자유무역은 점점 닫혀가고 있고 거대 블록화가 돼버리면서 서로가 장벽을 쌓고 있고 편을 가르고 역사적인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각 국가들이 자기 진영의 블록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고 식민지에 팔고 우리 식민지에 너네는 참견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국가 간에 그게 대공황이 오고 난 뒤에 그런 식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안 되거든요. 나만 잘 살래 너는 못 살아 이런 식의 정책이 결국에는 파국으로 전쟁으로 이어진 겁니다. 2차 대전으로. 그때는 굉장한 파국이었고 지금은 미중 경쟁 국면이고 주요 플레이어는 미국과 중국 두 국가인 것이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화라고 표현을 해주셨었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패권 경쟁은 거의 세기를 거듭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상황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 사실은 그 지난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다양한 요인들, 전쟁, 그리고 보건 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중앙은행장들이 했던 정책적 실수들 그런 것들이 복합돼서 그런 것들만 있다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잠시 이렇게 급하게 치솟을 수는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요인이 별로 없다면 외부 요인이 없다면 근데 지금까지 이것들도 다 외부 요인이죠.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 이 세계 상황을 한번 둘러보자면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고 해서 세계가 안정적이냐 평평하냐 과거에 세계화 시대에 뭐 토마스 프리드만이 말했던 세계는 평평하고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얘기를 하면서 세계가 자유롭게 자유무역을 하고 황금 구속복을 입으면 모두가 부유해지는 세상으로 갈 것이냐 당장 미국이 그걸 원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미국이 중국이 부유해지는 세상을 원하느냐 중국이 최첨단 칩을 가지고 양자 컴퓨팅에서 앞서 나가고 동시에 뭐 다양한 종류의 그 AI 기술에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진전되길 좀 더 세상으로 나오길 원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만 중국이 들어가줬으면 하고 바라느냐를 보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이제는. 다른 세상 거기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질서 그걸 따라야만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이야기하셔서 뭐 저스트 인 타임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재고를 보유하고 착착착착 만들면서 효용성을 가장 높이고 그래서 마진도 잘 가져오고 그게 자유무역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건 완전 옛날 말이 된 거죠. 다 자체 내재화해야 되는 거고 재고와 서플라이 체인을 또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안보로 이어지는 거고 저스트 인 타임이 저스트 인 케이스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스트 인 케이스로. 적기 생산하면 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길게 가져가더라도 최대한의 효율성, 재고를 적게 마련하고 투자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전에는 바다를 항해한다고 비유한다면 그전에는 암초가 딱 하나가 보이면 그 암초뿐인 것이고 나는 이 바다의 해도를 다 알고 있고 그러니 그 암초만 피해서 이렇게 가면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초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바다를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조금만 위험할 가능성이 보이면 돌아가야 되죠.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뭐 WTO,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국내 대책 논의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유무역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이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거냐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당장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이 난리가 났죠 지금 중국에서 중국에서 지금 애플 제품을 팔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애플 제품을 공산당 혹은 공무원들, 공공기관 다니는 사람들은 쓰지 마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중국이 믿는 건 화웨이의 새 폰이었죠. 5G 폰. 미국이 기술적인 통제를 하고 부품을 팔지 못하게 했는데도 7나노 기술에 진입했다고 광고를 했죠. 거기에 하이닉스
메모리 DDR5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끼어 있어가지고. 네. 하이닉스가 화들짝 놀라서 자진 신고했고 그 뒤에 블룸버그 기사가 났대요. 근데 선후 관계는 그렇다고 하이닉스에서 설명을 하는데 하이닉스 주가가 확 내렸습니다. 혹시 미국이 하이닉스가 화웨이에 팔았다. 고 생각하고 하이닉스를 제재하면 어떡하나. 사실은 그에 연관된 대부분의 그 반도체 기업들, 세계적 기업들 주가가 다 내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마이크론 것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다 그 이름이 언급된 회사 주가는 다 내려갔어요. 이름만 언급돼도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네. 아까 이야기하신 암초. 네. 이 암초가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물가, 사실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를 보는 거고, 그게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높은 기저에서 더 올라가기는 힘드니까 그때부터는 이 상승률 자체는 좀 낮아질 거야. 이게 또한 한 바퀴 더 돌고 나서 2년 지나면 YOY, 전년 동기 대비는 낮아질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적응할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는 믿기도 했어요. 사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떨어졌고 이번 달 3%대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물가를 올리는 요인은 사실은 감산이죠. 러시아와 사우디가 손을 잡고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싫어하는 일을 사우디가 예전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거 자체도 세계 지형이 변하고 있는 거죠. 사우디도 브릭스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감산을 같이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주는 의미도 심대할 겁니다. 사실은 러시아는 지금 국제적인 제재 대상인데 그래도 사우디는 여의치 아랑곳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우디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미국에 실망하고 미국이 우리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생각 혹은 우리의 국익을 미국이 그대로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도 이 책에 일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뭐 미국을 그냥 예전의 미국으로 안 보는 거죠. 그냥 종이 호랑이 정도로 취급을 하는 것 같고. 예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우디는 미국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그 중동의 맹주로 커간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보면 미국이 우리의 국익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시쿠지 암살 사건 이후에 바이든의 태도로부터 느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 감산해달라고 지지난해 바이든은 사우디에 직접 가기까지 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렇죠. 어렵다고 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인 거죠. 사실은 사우디가 우리도 우리의 이익이 사우디와의 협력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우디를 존중하지만 사우디도 말 그대로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그럼요. 네, 왕조 국가고 그렇죠. 빈 살만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사실 예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게 미국의 대통령이 그 나라까지 날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뭐 유가 좀 잘 좀 협조 좀 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바로 뒤통수에다 대고 그럴 일 없다 막 이러고. 중간 선거 때문에 바이든이 너무 힘든 때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사우디에 부탁을 하러 갔는데 사우디가 매몰차게 그 자리에서 거절해버리는 그렇죠.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죠. 정말 새로운 질서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약소국 입장에서 항상 어디에 좀 줄을 서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처세술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책에? 처세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처세는 여전히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텍스트 기사로 쓰기도 했는데 미국의 IRA와 칩스법이 성공하고 있느냐, 소기의 성과를 거둬내고 있느냐, 중국을 공급망에서 분리해내는 동시에 그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1년간 결산해 봤을 때 세계 외신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돈은 엄청 쓰는데 여전히 태양광은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고 배터리도 알고 까보면 다 중국산이고 우리나라 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중국산입니다. 소재 부품. 소재는 뭐 어쩔 수 없죠, 아직까지. 소재 부품 다 중국산이고 부가가치 기준만 한국산으로 맞춰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공급망을 분리하고 싶지만 멕시코에다가 뭐 생산 공장을 세우고 테슬라도 그러고 있죠. 근데 테슬라가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세운다고 하니까 중국의 부품 회사들 7개 이상이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멕시코의 것인가요? 중국의 것인가요? 과연 그러면
멕시코와 중국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배터리 경우에도 우리나라 새만금에 아니면 포항에, 광양에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빅3 그리고 포스코 같은 그 강자와 중국이 계속 합작을 해요. 그렇죠. 합작 조인트 벤처 회사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중국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미국이 원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원산지라는 게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는 거고 네. 합작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최대 주주 지분율을 누가 어떻게 갖고 가느냐 심지어 뭐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동원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에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국의 뭐 고선 이런 2차 전지 회사들도 계속해서 미국 땅에 네. 공장을 지으려 하고 있고 CATL도 미국 자동차 회사와 협력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최대 주주는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그쪽 업체들을 또 네. 위에다가 세우니까 시장은 적응합니다. 가장 비용 적은 방법을 마련해 가면서 적응하는데 지금 구도에서 친환경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느냐. 지금 1년 동안의 평가를 보면 아직까지는 전혀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돈만 썼다. 시장은 적응한다. 그리고 네. 방법을 찾는다. 네.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그렇게 놓고 보자면 IRA도 그렇고 칩스법도 그렇고 뭔가 인플레이션을 사실 IRA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려는 그런 노력은 사실 아직까지는 별 효과가 없다. 그렇습니다. 라는 앞으로 돈은 계속해서 써야 합니다. 네.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써서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조건을 맞춘 회사들에게. 그러면은 또 재정 지출을 쓰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또 자극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